60년 우정이 단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돈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그 친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면 읽음 표시는 뜨는데 답이 없습니다. 명절 인사를 보내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안고 1년이 넘는 시간을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양 대신 우리의 대화를 새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처절한 깨달음을 나누려 합니다. 저처럼 평생을 후회하며 사시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제 친구의 이름은 영숙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60년 전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키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둘 다 키가 작아서 맨 앞줄에 나란히 앉게 됐죠. 첫날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지우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그 시절 우리에게 지우개는 귀한 사교의 도구였습니다. 그 작은 지우개 하나가 60년 인연의 씨앗이 된 겁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대학은 달라졌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서로의 꿈과 고민을 밤새 나누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영숙이 결혼식 날 저는 축가를 불렀습니다. 긴장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음정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는 화장을 고칠 생각도 않고 울면서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우리는 서로의 친정 엄마가 되어줬습니다. 영숙이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제가 끓여준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솜씨가 서툴러서 바다 냄새가 진동했지만 영숙이는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는 영숙이가 일주일을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빨래부터 설거지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해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영숙이는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거친 손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길고 긴 위로의 말보다 그 침묵의 접촉이 더 깊었습니다. 제 마음을 말없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온기였습니다. 세상에 딱 한 명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가 영숙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3년 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줄만 알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왔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이유도 모른 채 서서히 멀어지는 그 관계가 있다면요. 사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간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의 인생을 추적하며 행복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1938년에 시작된 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 대통령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가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유대가 강한 사람들이 노년에도 인지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훨씬 건강했습니다.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관계를 쉽게 망가뜨릴까요?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년을 사귀어도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마음이 떠난다고도 했습니다. 우정을 쌓는 것은 만리장성을 세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50년을 정성껏 쌓아올린 탑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집니다. 저 역시 그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영숙이의 침묵이 석 달을 넘기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그 벽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결국 예고도 없이 영숙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던 다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낯선 표정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원치 않는 방문객을 마주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숙이는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거실에 앉았지만 흐르는 침묵이 무겁고 불쾌했습니다. 제가 먼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나한테 할 말 있어.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영숙이는 찻잔 속 물만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부정부터 해.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말로 시작하잖아. 손주 학원 이야기를 하면 거긴 별로라고 했지. 여행 간다고 하면 다른 데가 낫다고 했지. 내가 만든 갈비찜 사진을 보여줘도 요리법을 고치려 들었지. 나는 내 조언이 필요해서 말한 게 아니었어.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그런데 너랑 대화하고 나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된 기분이야. 모자라고 틀린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45년간 참았어. 이제는 너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 그 감정을 감당하는 게 지쳐서 너를 피하게 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 최고의 조언을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일종의 인간 백과사전인 줄로 알았던 겁니다. 돌아보니 영숙이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손주를 영어 학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요즘은 거기 안 보낸다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보낸 곳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영숙이가 설레며 제주도 여행 계획을 말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주도는 사람만 많고 비싸다며 그녀의 설렘을 짓밟았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이 낫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정성 가득 담긴 갈비찜 사진 앞에서도 훈수를 뒀습니다. 간장을 먼저 넣으면 고기가 질겨진다고 했습니다. 설탕부터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정이고 솔직함이라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솔직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무례함이었던 겁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저항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제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영숙이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그녀의 심리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마치 위대한 현자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저는 분위기를 깨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고 교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영숙이가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녀의 몫입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든 그것은 그녀의 자유입니다. 갈비찜에 간장을 먼저 넣든 설탕을 넣든 그것은 그녀의 요리입니다. 그녀의 인생이고 그녀의 선택입니다. 제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응원이어야 했습니다. 충고가 아니라 경청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에게 조언할 때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언하는 순간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뇌가 그 우월감을 보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저는 45년 동안 그 저렴한 쾌감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면서 말입니다. 그 쾌감의 대가가 60년 우정의 파괴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손바닥 위에 놓인 것처럼 잘 보인다고 합니다. 내 잘못은 뒤통수에 붙은 것처럼 안 보인다고도 합니다. 저는 영숙이의 선택에 잘못을 붙여놓고 돌아다녔습니다. 정작 제 뒤통수에 붙은 거대한 잘못은 보지 못한 채로요. 왜 그녀가 저를 피하는지 한참을 몰랐던 무지한 인간이었습니다. 제 이웃 중에 76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50년지기 친구가 5명이나 됩니다. 아직도 소녀들처럼 몰려다니며 여행을 즐기십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래 잘했다고 해 내 생각과 달라도 입 밖으로는 절대 반박하지 않아. 친구는 내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저 자기 편이 되어 달라는 신호일 뿐이야. 빨간 옷이 안 어울려 보여도 화사하고 예쁘다 한마디면 돼. 굳이 안 어울린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 정말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50년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좀이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3초만 숨을 참으세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와,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뛰어난 분석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따뜻한 한 사람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차가운 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 잘했어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45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대인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참고 친구의 실수를 눈감아주는 사람이라고요. 성인군자처럼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보관해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친구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라는 말입니다. 혹은 그때 내가 그랬잖아라는 날카로운 추궁입니다. 이 말은 친구의 심장에 꽂히는 오래된 칼과 같습니다. 제게는 영숙이 외에 명자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긴 세월의 벗이었습니다. 사건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올까봐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순간을 놓칠까 두려웠으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명자에게 분명히 수술 날짜를 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술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야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수술은 잘 됐니? 저는 속으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병원 복도에서 혼자 8시간을 떨고 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대체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인 척하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잘됐어. 걱정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안의 장부에 명자의 이름 옆에 빨간 표시가 남았습니다. 그 후로 명자를 만날 때마다 그 기억이 따라다녔습니다. 명자가 즐겁게 웃으면 속으로 비꼬았습니다. 그래, 넌 그때도 웃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자가 자기 삶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냉소했습니다. 내가 뭐가 힘들어. 나는 남편 수술할 때 혼자였다고요. 명자가 작은 부탁이라도 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더군요. 발효가 아니라 부패입니다. 점점 악취를 풍기며 썩어갔습니다. 결국 1년에 한두 번씩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을 빌리거나 대화의 틈을 타서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병원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너 참 무심하더라고요. 명자는 처음 몇 번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어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번, 10번 만날 때마다 15년 전 일을 꺼냈습니다. 마치 정기 보도처럼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덕적 우위에 서서 명자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묘한 권력감에 중독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명자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 벌써 10번도 넘게 사과했어. 그때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나도 그때 사정이 있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한테 말 안 한 건 너도 힘든데 내 짐까지 더하기 싫어서였어. 그런데 너는 15년 동안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잖아. 이제 나는 너를 만나는 게 무섭고 지겨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에게도 그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자신도 병원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배려한 침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15년 동안 그 사정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상처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와는 멀어졌습니다. 명절 문자는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운 사이가 됐습니다. 35년 우정이 그렇게 식어갔습니다. 심리학에 부정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민감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간직합니다. 저는 이 본능에 완전히 휘둘렸습니다. 명자가 35년 동안 보여준 수많은 다정함은 잊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서운함만 박제해 두고 살았습니다. 그 서운함을 매일 꺼내 닦으며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명자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15년 동안 같은 자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매번 같은 상처를 들춰내며 그녀의 가슴에 못질을 했습니다. 명자는 살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코끼리는 기억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을 해친 사람을 기억했다가 복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끼리가 아닙니다. 코끼리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뛰어난 기억력이 관계를 망치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의 오래된 실수를 간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받은 상처는 물에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반대로 살았습니다. 받은 은혜는 물에 써서 흘려보냈습니다. 받은 상처는 돌에 정성껏 새겨 매일 닦아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시혜가 아닙니다. 나를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선택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우정을 즐길 공간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과거의 짐이 가득하면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때 내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3초만 참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나한테 잘해준 것이 99가지라면 이건 하나일 뿐이다. 그때 이 친구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마음의 휴지통에 넣으세요. 영구 삭제를 누르세요. 물에 쓴 글씨는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야 하는데 숨기고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강한 척을 하다가 우정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멋진 것은 자랑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강해 보이는 모습은 어떻게든 보여주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고 아플 때는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는 말 대신 나 괜찮아라는 가면을 씁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가짜 괜찮음입니다. 우정을 지키기 위해 꺼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 요즘 좀 힘들어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73세 최순자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소문난 강철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약해 보이기도 싫었습니다. 평생을 나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3년 전 남편분이 큰 병으로 투병하실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초인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밤낮으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도 못 자며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살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야지, 누굴 시키겠어. 너희도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의연하게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친구들은 순자는 역시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속이 깊고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함이 독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순자 씨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워낙 강한 사람이니 혼자서도 잘 이겨내리라 믿었습니다. 점차 연락을 줄였습니다. 순자는 혼자서도 씩씩하니까 우리가 안 챙겨도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2년 뒤 순자 씨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밥 한 번 먹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거의 다 왔어도 사실은 아직 집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장 흔한 거짓말이 나 괜찮아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계단 오르다가 숨이 차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친구 앞에서만 완벽한 척을 할까요? 왜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척을 할까요? 그렇게 무게를 잡으면 친구들은 다가오기 어려워합니다. 심리학의 취약성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타인이 약점을 보여주면 반응이 다릅니다. 그것을 솔직함과 용기로 받아들입니다.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내가 약점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믿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모아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여섯 명의 친구가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이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흥미롭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돕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혼자 앓으며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친구라는 안전한 공간의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순자 씨가 나중에 병실에서 친구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왜 있는데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잖아. 사실 나도 요즘 무릎이 아파서 우울했어. 너한테 말하면 엄살 같아서 참고 있었어. 순자 씨가 먼저 약함을 보여주자 친구들도 각자의 약함을 꺼냈습니다. 괜찮다는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나왔습니다. 비로소 진실한 마음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내면 안 됩니다. 친구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니까요. 쏟아내는 것과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잠이 안 와,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는 것은 친구를 향한 존중이자 신뢰입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유대를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 앞에서 완벽한 척하고 계신가요? 자식 농사도 잘 짓고 노후 준비도 완벽하다고 자랑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대화는 우정이 아니라 발표가 됩니다. 완벽한 사람 곁에는 온기가 머물지 못합니다. 가끔은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주세요. 속상한 이야기에 눈물도 보여주세요. 그 틈 사이로 우정이라는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강한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만 유연한 갈대는 폭풍에도 살아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하는 딱딱한 관계는 쉽게 부러집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유연한 관계는 어떤 세파에도 버팁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끝까지 강한 모습만 보이려 했습니다. 조언을 일삼았던 것도 사실은 강함의 과시였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우월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영수가 사실 나 요즘 이런 게 고민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했더라면 영숙이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잡아줬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친구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멀어진 인연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60년이라는 세월이 3년의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제가 못났다는 것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유연함은 굳어버립니다.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어갑니다. 영숙이를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함께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배는 더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의 읽음 표시가 며칠째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은 한겨울 보일러 고장난 바닥보다 더 시렸습니다. 제 입을 단속하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를 다치게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 말이 맞으니 들으라는 오만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영숙이에게 그건 아니라고 했던 수많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심리학의 상호주 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공유된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영숙이와 우리의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세계에 영숙이를 강제로 끌어다 앉힌 겁니다. 그녀의 취향과 선택과 서툰 요리법까지 모두 제 잣대로 재단했습니다. 영숙이가 얼마나 숨이 막혔을지 이제야 상상이 됩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약 150명입니다. 이것을 덤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 숫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진실한 친구만 남게 됩니다. 그 소중한 몇 안 되는 친구를 제 고집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재산은 모르겠지만 우정의 파산자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파산하지 마세요. 친구가 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면 그냥 맞장구 쳐주세요. 어머 그랬었지라고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 나이에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오래전 서운했던 일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합니다. 그것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가슴에 박제해두고 매일 꺼내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영숙이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영수가 45년 전 그 좁은 교실이 생각나니. 키 작은 우리 둘이 맨 앞자리에 앉았었지. 선생님 몰래 쪽지를 돌리고 쉬는 시간마다 손잡고 다녔잖아. 나는 내가 평생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 공기처럼 당연하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랐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이 내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게 만드는 줄도 몰랐지. 네가 과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할 때도 못 알아챘어. 네가 나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 할 때도 눈치채지 못했어. 나는 오로지 내 목소리만 높이고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늦게나마 배운 것이 있어. 친구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저 곁에서 같이 늙어가는 존재라는 거야. 언젠가 이 편지를 전할 날이 올지 모르겠어. 그때 네가 다시 한번 내 전화를 받아준다면 달라지겠어. 이제는 옳은 소리 대신 내 편이 되는 말만 할게.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벗이 곁에 있으면 그것이 곧 복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제복이고 몸이 건강한 것은 신복입니다. 하지만 진심을 나눌 친구가 있는 것은 인복 중의 으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새겨보세요. 첫째, 친구의 선택에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칼을 들이대지 마세요. 대신 그래 잘했어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둘째, 그때 내가 그랬잖아라며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지 마세요. 그 상처를 너그러운 망각의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셋째, 나는 괜찮아라는 딱딱한 가면을 벗으세요. 가끔은 친구 앞에서 약한 모습도 보여주세요. 강한 척하는 사람 곁에는 존경이 머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함을 보여주는 사람 곁에는 사랑이 머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친구가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사과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묵혀두면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들어보세요. 카카오톡 창을 열어보세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 TV 보다가 내 생각이 나더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의 불씨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작은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됩니다. 저는 비록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현재라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우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입니다. 인생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였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값졌습니다. 증명하는 것보다 안아주는 것이 위대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실수하고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일본의 킨츠기처럼요. 금이 간 자리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관계도 상처난 자리를 진심으로 메울 때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요? 과거의 서운함을 반복해서 꺼내 그 사람을 지치게 한 적은 없었는지요? 괜찮은 척하며 진심을 숨겨 그 사람과의 거리를 만든 것은 아닌지요?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손을 내미세요. 우정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가꾸어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하지만 정성을 들이면 언제라도 다시 꽃이 핍니다. 여러분의 우정의 정원에 오늘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진심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정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